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경익남과 토론합시다. 경토의 토론 손님은 김동기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래 한국에서 변호사를 하다가 미국에서 유학을 했고요. 미국의 유학 중에 주로 이제 금융 쪽으로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한 7년 전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정학에 관한 책을 하나 썼었고 이미.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달러의 역사를 다룬 이제 달러의 힘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달러의 힘이라든가 네, 예. 또 지정학적인 예. 또 미중 패권 전쟁, 예. 향후 이 패권 전쟁의 결론은 또 누구일까? 예. 승자는 누구일까? 예. 이런 관점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마침 달러의 힘이라는 이 책을 예. 출간해 주셔서 예. 우리 저자로서 좀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네. 말씀을 좀 많이 나눠보고 네. 제 채널은 뭐 특별히 토론 프로그램이니까 네. 조금 더 제 의견도 좀 드려보고 예. 부족하겠지만 좋습니다. 예. 말씀을 좀 많이 나눠볼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책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 달러의 힘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들이 특히 이제 지정학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의미심장하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책 내용에 입각해서 좀 질문을 좀 많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러의 힘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미국의 어떤 초강대국으로서의 힘, 패권 국가로서의 힘, 어떤 그런 힘 때문에 이 달러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권력의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이 달러를 이렇게 보고 그렇게 보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1996년도에 미국에 유학을 갔었는데요. 97년도에 이제 연말에 이제 외환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달러가 뭐 1달러당 1,000원 미만인 상태에서 제가 유학을 준비를 했었는데 갑자기 거의 뭐 2배 가까이 1달러당 거의 뭐 2,000원 가까이 이렇게 이제 폭등을 하는 바람에 저희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겪게 된 거죠 당시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좀 고통을 겪었습니다만은 많은 유학생들이 중도에 유학을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뭐 타고 다니던 중고차를 팔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외국에 있다 보니까 더 그 직접적으로 이제 그 뭐랄까 달러의 위력을 경험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돼서 줄곧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그 달러가 왜 이렇게 힘을 갖게 됐는가. 여전히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달러가 이제 조만간 쇠락하지 않는가라는 추측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을 갖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걸 이제 추적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뭐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옛날에 공부했던 시절이 떠오르는데 제가 그 유학 갔을 때가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러셨나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거의 한 10년을 지나서. 정말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칠 때 맞아요. 정말 이 달러 가치가 강해지거나 약해짐에 따라서 정말 이 돈 없는 학생이 얼마나 더 맞습니다. 힘들어집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때 생각이 또 갑자기 나는데요. 자, 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하나하나 더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21세기 금융 전쟁이고요. 우리가 이 달러의 힘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것, 또 거시경제의 흐름을 가늠하는 것, 여기에는 이 굉장히 많은 정치 경제, 지정학적 배경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 미국이 다양한 그 금융 제재들을 활용해서 강달러 기조를 달러의 강한 어떤 영향력을 유지해 나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좀 사례들을 짚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경제 제재하면 소위 무역 중심으로 제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금융 제재가 중심이 된 거죠.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에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연관된 그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제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 그 북한에 말하자면 그 불법 자금을 세탁한다는 이제 그런 우려를
미국 정부에서 이제 표시하면서 그런 우려 대상자로 이제 리스트에 올린 거거든요. 말하자면 블랙리스트에 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재무부 산하에 있는 이제 그 외국자산 관리실이라는 이제 아주 무시무시한 기구가 있는데 네. 이 기구에서 이런 그 특별 제재 대상자 리스트, 소위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되면은 요즘 국제 금융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이 사실은 미국과 많은 거래를 하던 은행은 아닌 조그마한 은행이었지만 마카오에는 조그마한 은행이었지만 당장 이제 불안한 이제 예금자들이 뭐 대거 예금 유출도 하고 다른 은행들도 일체 거래를 기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의 그 은행이 이제 완전히 그 몰락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처하게 된 거죠. 네. 사실은 북한을 겨냥한 거지만 네. 오히려 이제 직접적인 피해는 큰 피해는 이제 방코델타 아시아은행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블랙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주로 이제 미국이 그 이란을 상대로 이제 좀 제재를 하면서 쓰는 방법인데, 네. 그러니까 이란의 은행들이 직접 미국에서 이제 활동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다른 외국의 은행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말하자면 우회해서 네. 이제 어쨌든 달러 이란도 아시다시피 많은 이제 원유를 수출하고 대금을 이제 수령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미국이 그걸 알고 외국 은행들에게 이란과 일체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만약 거래를 하게 되면 그 외국 은행들이 미국 시장에 진입하는 걸 아예 차단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이런 방식을 이용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단한 위력을 가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외국 은행들은 어차피 이제 그 달러 거래를 하지 않으면 자기들 은행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이제 일체 그 이란과의 거래를 이제 사실상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좀 무시무시한 위력 때문에 그 미국의 어느 학자는 이거를 일종의 달러 일방주의다라는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세 번째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미국 정부가 특히 재무부가 직접 나서서 미국의 이제 외국의 은행들이랄지 네. 아니면 금융과 깊숙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관을 상대로 해서 외교를 펼칩니다. 네. 이 사실상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네. 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소위 스위프트.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외국에 송금하거나 송금을 받을 때 반드시 그 은행에 이제 스위프트 코드를 이제 다 이제 기입을 하잖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송금하는가를 그런 정보를 말하자면 전달해 주는 기구예요. 말이에요. 스위프트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모든 금융 정보가 국제 거래에 관련된 모든 금융 정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이거를 접근할 수 있다면 엄청난 이제 미국으로서 엄청난 이제 힘을 갖게 되는데 좀처럼 스위프트가 이 회사가 이제 이걸 공개를 안 했어요. 접근을 이제 허용을 안 했었는데 네. 이제 2001년도에 이제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결국은 이제 허용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수만 건의 그런 이제 주로 테러 관련 이제 조직과 관련된 그런 자금 거래 정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를 해서 네. 사실 이제 많은 이제 테러 활동을 억제하기도 했고 네.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하자면 직접적인 외교 또는 외국 은행들에게 마찬가지로 아까 이란이랄지 북한에 대해서 거래를 하지 말라. 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이제 압박을 가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요구를 받은 외국 은행들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제재들을 금융 제재들을 활용해서 미국이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는 그런 기조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또 미국이 초강대국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또 자국의 달러의 힘을 계속 유지하는 이런 과정에서 세계적인 뭐 중요한 뭐 역사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바로 세계대전. 그 두 차례에 걸친 그 세계대전이 있었고 그때 뭐 많은 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어떤 그 세계대전과 몇 가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패권을 쥐게 됐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또 파운드에서 달러로의 전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미국으로의 전환이 있었잖아요. 패권의 이동이 있었죠. 자, 이렇게 넘어오게 된 이런 과정, 그런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부분이 너무 재밌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제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었어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19세기
어떻게 보면 20세기 초까지 어떤 금융 파워의 중심지는 런던이었거든요.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갑자기 단기간에 이제 그 미국 그리고 달러에게 이제 그 지위를 말하자면 넘겨주는 네. 불과 몇십 년 만에 네. 이런 과정이 저도 개인적으로 대단히 궁금했고 네. 이 과정에 대한 좀 깊은 이해가 있으면 앞으로 과연 달러가 혹시 다른 통화에게 네. 이런 이제 어떤 왕좌의 자리를 넘겨주거나 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역사적 말하자면 그 사례이기 때문에 네. 저도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핵심적으로 말하면 1, 2차 대전에 세계 대전이 없었다면 네. 파운드가 달러로 파운드에서 달러로 말하자면 그 뭐 글로벌 패권적 통화의 지위가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네. 말하죠. 결국은 전쟁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 전쟁을 통하면서 영국은 많은 공력을 소모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영국이 가지고 있던 많은 금융자산을 매각해서 미국에서 많은 물자도 구입을 했어야 됐고 네. 그리고 또 많은 또 부채를 짊어지게 되게 하고 결국은 이거거든요. 말하자면. 네. 당시 미국은 약간 비껴나 있었기 때문에 네. 오히려 많은 이제 전쟁 물자를 팔 수 있었고 그리고 달러로 그걸 파운드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금 아니면 달러로 받은 거거든요. 말하자면. 네. 그걸 요구를 했던 거죠. 미국은. 그래서 저절로 이제 그러니까 영국의 국력이 쇠락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1, 2차 대전을 통해서 달러가 이제 어떤 패권적 통화로 이제 등장하는 그런 이제 기반이 만들어진 거죠.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달러의 힘이 형성되게 된 뭐 역사적인 배경, 그렇죠. 또 금융 제재적인 그런 배경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시면서 미국이 정말 초강대국이 되고 또 기축통화국으로서 달러의 패권을 장악하게 된 그 배경을 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인가? 다른 이 달러의 패권에 좀 도전하는 뭐 중국을 비롯한 그렇습니다. 주요국들의 어떤 움직임들도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역시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그 금융 제재를 그런 툴을 활용해서 자국의 어떤 달러의 권위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국은 그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또 중국 외에 또 다른 뭐 유로존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나라들이 또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또 어떤 규제, 금융 규제나 어떤 툴을 좀 활용해서 그 달러 패권에 좀 도전하고 있는 형국인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국의 통화나 자국의 어떤 금융 파워를 이용해서 그걸 무기화해서 어떤 다른 다른 이제 어떤 그 적대적 국가나 아니면 경쟁 국가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워낙 달러가 압도적이니까 실로 달러가 압도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국제 어떤 금융계에서 어떤 국제 통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압도적으로 달러가 있고 그 다음 약간 유로존이라는 지역에 좀 국한되긴 하지만 그 다음이 사실은 유로죠. 이 두 개의 통화를 빼놓고는 사실상 뭐 국제 통화라고 할 만한 통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걸 무기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유로죠. 그래서 최근에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그건 뭐 그 유로존만 그런 건 아니지만 러시아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약 3천억 달러라는 엄청난 액수의 이제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던 보유한 그러니까 주로 달러 자산도 있고 유로 자산도 있지만 이걸 동결했어요. 말하자면 뭐 언론에도 다 보도가 됐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앙은행이랄지 이제 유로존에 있는 여러 국가의 이제 금융 당국에서 예를 들면 이제 당장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하고 자국 내에 이제 금융기관이 예치돼 있던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은 러시아 은행이 뭐 그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랄지 어떤 금융상품을 아예 이제 그 거래 자체를 중지하거나 아니면 또 러시아인들이 그런 유로존의 그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그런 예금 같은 거 액수를 다 제한하는 거죠. 예를 들어 10만 달러랄지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보고 의무를 부과를 해서 사실상 이제 거래를 제한하는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유로존에서도 말하자면 좀 금융 파워를 이용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중국은 아직 국제적으로 예컨대 renminbi 위안화를 무기화시켜서 타국의 제재를 가할 정도의 위상은 아직은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직은 그 세계 외환거래 시장에서도 예. 위안화 비중이 뭐 고작 4% 그렇죠. 이 정도까지밖에 안 왔으니까요. 달러 거래 비중과 비교하면 뭐 10분의 1도 안 되니까요. 그런 위상은 분명 안 되겠지만 어쨌든 뭐 단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그런 뭔가 야욕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그런 어떤 의지를 가지고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텐데.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주요국들의 그런 행보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저는 지금 가장 먼저 궁금한 건 바로 달러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달러와 한국 간의 관계. 달러 하면 많은 우리 국민들이 떠올리는 것은 또 IMF 외환위기, 달러 표시 대외 채무를 단기간 안에 변제하지 못하면서 외환위기에 놓였었기 때문에 또 물론 지금은 그런 모습하고는 좀 비유되진 않는 것 같은데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저는 이코노미스트로서 판단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대중들 혹은 이제 기업인들한테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힘들다. 그렇죠. IMF 외환위기 때보다 오히려 더 힘들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관점에서 이 달러와 한국 간의 어떤 관계를 좀 더 규명짓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이 바로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가 기업 부채고요. 가계 부채보다도 저는 기업 부채 문제도 심각하고 기업 부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고리를 찾으면 부동산 PF 대출 부문인데 특히 이 문제가 심각하고 또 새마을금고 위기도 이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